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칭키 블락 암호의 그 암호 동작 모드 또 어떤 경우는 뭐 운영 모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 동작 모드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키에서 키 분배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키 분배 문제가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분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중앙 집중형 키 분배 문제까지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칭키 블락 암호의 동작 모드는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ECB부터요. CBC, 그 다음 CFB, OFB, CT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블락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데이터를 잘라서 이렇게 암호하는데, 그 블락과 블락을 암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블락 단위의 암호를 그 운영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블락 단위의 암호가 동작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 집중형 대칭키 분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KDC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KD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2015년도 7급 전산직 공무원 국가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블락 암호 알고리즘의 운영 모드, 여기서 운영 모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영 모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ECB, 2번 CBC, 3번 CFB, 4번 ECC. 그런데 뭐 이렇게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이렇게 답을 웬만큼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인데요. 다음 중 CBC 모드에서 i번째 암호 블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복호할 수 없는 전체 팩문 블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i번째 팩문 블록, 2번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 팩문 블록, 3번 i번째와 이후의 모든 팩문 블록, 4번 i 플러스 1번째와 i 플러스 2번째 팩문 블록.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블락 암호 동작 모드 또는 블락 암호 운영 모드는요,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대칭키 블락 암호화는 데이터 전체를 암호할 때 그 블락 단위로, 예를 들어서 128비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블락 단위 64비트, 128비트 블락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암호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데이터를 블락으로 쫙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블락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블락 암호화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때 그 블락 암호화를, 블락 단위 암호화를 어떤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게 이제 블락 암호 동작 모드 또는 이제 블락 암호 운영 모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퍼레이션 모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제 ECB 모드인데요. ECB, 일렉트로닉 코드북 모드인데요. 일렉트로닉 코드북 모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아주 간단한데요. 더 간단한데 그림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블락 단위로 n비트 블락 단위로, 예를 들어 128, n이 이제 보통 한 128비트나 뭐 이런 식으로 256비트는 이렇게 블락 단위로 쫙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블락이 여러 개의 블락이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지는데요. 각 블락을
대칭키 블락 암호화, 대칭키 블락 암호화라는 게 뭐 DES나 AES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시드 같은 이런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는데요. 그때 이제 키를 각 블락에 대해서 키를 적용해서 그 대칭키 블락 암호화를 해서 그 결과가 암호 블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키는 동일한 키를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블락에 대해서 그 대칭키를 적용해서 암호문을 만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 암호 블락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예, 간단한 거죠. 이런 방식은 m개 m비트 블락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블락의 마지막에 이제 m비트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패딩을 해서 이렇게 n비트 블락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각 블락에 대해서 암호화 복호화 키는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거고요. 이 암호화의 이제 복호화는 반대고요. 암호문에 대해서 키를 적용해서 복호화를 해서 이렇게 평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동일하게 이런 과정. 그래서 이 각각의 블락에 대해서 암호화와 복호화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 가장 큰 장점은 그 암호화든 복호화든 암호화도 마찬가지 복호화도 마찬가지인데 블락 단위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일부 블락만 당연히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해도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데이터 블락만 이렇게 암호화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블락에 오류가 발생해도 뭐 다른 블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니까 그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큰 문제점이 하나가요. 평문 블락의 패턴하고 암호문 블락의 패턴이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평문 P1이 예를 들어서 뭐 송신자의 계좌번호고 이게 수신자의 계좌번호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송금액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를 해서 그 결과가 이 내용이 암호화를 하면 이 결과가 뭔지는 모르죠. 이 결과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 첫 번째 이 필드가 송신자의 계좌번호고 두 번째 필드가 수신자의 계좌번호고 세 번째 필드가 송금액이다 이런 어떤 프로토콜의 필드 순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암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암호문을 있잖아요. C1하고 C2 이런 걸 얼마든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송금자하고 수신자를 이렇게 그 암호문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있잖아요. 평문의 블락 패턴하고 암호문의 블락 패턴이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암호문 블락을 교체하는 공격, 암호문 블락 교체 공격에 취약하다. 이게 이제 그 ECB, 일렉트로닉 코드북 모드에 상당히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취약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독립 블락을 블락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하고 복호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일부 블락만 암호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평문 블락하고 암호문 블락하고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암호문의 내용을 알지도 않고도 암호문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필드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어떤 프로토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22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블락 암호 동작 모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BC 모드인데요. CBC 모드. CBC 모드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P1 평문이 이제 그 블락 단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뭐 128비트 단위 이렇게 블락을 쭉 만들었겠죠. 그죠? 그렇게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암호화한다는 게 이게 이제 블락 암호화를 하잖아요. 키를 적용해서. 뭐 키는
그 64비트, 56비트 키라든지 128비트 키 같은 이런 키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 C1을 만드는데 요 암호문을 있잖아요. 요 암호문을 그 다음에 다음 블락, 다음에 평문 블락 P2하고 엑소와 연산, 베타적 논리 합 연산을 통해서 엑소와 연산을 통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 평문하고 그 직전 저기 그 암호문 블락하고 섞어서 그놈을 블락 암호화 입력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C2를 만들고 암호문 만들고요. 요 C2는 그 다음에 평문 블락 C3가 P3가 되겠죠. 평문 블락하고 엑소와 연산을 해서 그놈을 또 블락 암호화에도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직전 암호 블락을 그 다음에 평문 블락하고 이렇게 엑소와 연산한다. 어떻게 보면은 암호문을 그 다음 블락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 암호문 CI는 요 평문 블락 PI하고 그 직전 직전 암호문 CI-1하고 엑소와 연산을 한 다음에 그놈을 키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대칭키 블락 암호화죠. 암호화를 하는 이런 연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연산이. 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복화는 그 반대 과정이고 복화는 그 반대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은 말이죠. 장점은 더 이상 이 평문에다가 그 직전 블락 암호 블락을 엑소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블락 암호를 하기 때문에 이 C2가 C2 이 암호문이 단지 P2 요 평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 암호문에도 이렇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이 평문 블락의 패턴하고 암호문 블락 패턴이 1대1로 매핑되는 그런 관계는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그 암호문 교체 공격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대신 이제 블락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 블락이 일부 이렇게 파손이 되면은 다음 암호문 블락에도 이렇게 다음 암호문 블락에 이렇게 복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락 암호, 그러니까 암호문 블락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블락에 암호블락이죠.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발생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암호문 블락에 예를 들어서 이 암호문 블락 C1이라고 보죠. C1에 어떤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복화를 한다는 게 이제 이 암호문을 키를 써서 대칭키 블락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칭키 블락 암호화가 아니고 복화죠. 죄송합니다. 복화를 하는 거잖아요. 복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C1 암호 블락에 손상이 생기면은 평문 블락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평문 블락은 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놈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손상을 그러니까 이 평문 블락의 복화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 C1 이 암호문이 결국은 그 다음에 복화를 할 때 있잖아요. 복화를 할 때 이 암호문의 암호화에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복화할 때 여기 이제 C2
이렇게 C2에서 이렇게 암호문이 C2 암호문이 여기서 복화가 돼서요. 블락 복화가 돼서 그 결과 여기서 엑소와 연산을 한 게 요게 그 P2 평문이 되는 거거든요. P2 평문. 근데 보면은 요 지금 이게 지금 저기 C1이 지금 손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지금 손상이 됐잖아요. 손상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입력되는 입력된 여기에 손상된 값이 입력이 된다고요. 손상된 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엑소와 연산할 때 요 값하고 요 엑소와 연산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P2를 복구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 암호문 블락에 대응되는 그 평문을 복구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평문을 만들어내는데 P1 같으면 P2를 복구하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C2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C3에 어떤 그 복구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어떤 암호 블락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 암호 블락에 대응되는 평문 블락을 복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평문 블락을 갖다 이렇게 복구하는 데도 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CBC가. 그 다음에요. 만약에 그럼 평문 블락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평문 블락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평문 블락이 P1인데, 이 P1 블락에 여기에 예를 들어 오류가, 손상이 발생했어요.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C1에 당연히 이렇게 손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놈이 그 다음 평문하고 이렇게 엑소와 연산을 하잖아요. 여기서 엑소와 연산을 하잖아요. 엑소와 연산은 요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영향을 미친 그 입력에 대해서 블락 암호화라는 이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C2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C2에도. 그러니까 암호문 C2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요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로 그 다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블록까지, 그러니까 평문에 어떤 손상이 생기면 그 평문 이후에 그 평문을 포함한, 그 평문의 암호문을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암호문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평문 블락에 뭐 한 비트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비트라도 어떤 손상이 발생하거나 뭐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 요 암호문 블락. 요 맨 마지막에 암호문 블락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블락이 예를 들어서 P1, P2 이 전체 데이터에서 한 블락에 한 비트라도 이렇게 손상이 생기면은 맨 마지막 암호문 블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 CBC가 블락 암호화의 CBC 모드 있잖아요. CBC 모드, 사이퍼 블락 체이닝 모드가 해시 함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해시 함수 역할을 할 수. 해시 함수라는 게 원래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보다 훨씬 작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예를 들어 128비트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한 데이터를 지문을 생성하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조작이 되면은, 손상이 되면은, 또는 변경이 되면은 1:1 관계로,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해시 값도 변경이 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블락에 한 비트라도 손상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암호문, 요 블락 암호에 그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CBC가 해시 함수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CBC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CFB인데요. CFB.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피드백 모드인데 사이버 피드백 모드인데 사이프 피드백 모드.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죠. 오케이. 아이고, 그림 요 그림으로 이렇게 볼까요? 사이프 피드백 모드인데요. 사이프 피드백. 그 다음 암호할 때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블락 암호화를 하는 여기죠. 블락 암호, DS나 AS 같은 블락 암호화를 하는 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아니고 그 원래 초기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블락 크기에 임의의 정보예요. 임의의 정보. 그 임의의 정보, 예를 들어 이 블락의 크기를 뭐 128비트다 이렇게 보면은 128비트 초기 값, 그 이니셜 벡터라고 그래요. IV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니셜 벡터. 128비트 초기 값이 들어있는 그 시프트 레지스터,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비트들을, 임의의 비트들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런 시프트 레지스터에 그 초기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 초기 값을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블락 암호화를. 뭘 써서? 키를 써서. 그러면 그 결과가 128비트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일부 비트, 이 앞부분이 일부 비트. 예를 들어서 뭐, 그 8비트라든지 일부 비트를, 뭘로 쓰냐면은, 키로 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R비트만 키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R비트. 이놈을 키로 해가지고, 평문에 대한 R비트, 예를 들어 8비트면 한 바이트겠죠, 그죠? 평문에 대한 한 바이트에 대해서 X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암호문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 그 결과를.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이게 데이터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 데이터는 요거죠, 데이터는. 요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블락 암호화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요 데이터의 일부 요소, 그러니까 뭐 바이트라든지 그런 단위의 그 데이터의 바이트를 암호화하는 데 필요한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블락 암호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블락 암호화를 한 다음에 그 결과 중에 일부 비트, 여기서는 내가 이제 8비트라고, 한 바이트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일부 비트를, 데이터 바이트를 암호화하는데 키로 사용한다. 이런 거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암호문, R비트 암호, 여기서 보면 8비트 암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R비트 8이라고 보면 8비트 암호문을 있잖아요. 요 시프트 레지스터에, S1 시프트 레지스터 값에 뒤에다가 추가를 하고, 대신 원래 있던, 요 S1이 있던 내용은 요 비트 수만큼, 8비트면은 8비트만큼 이렇게 시프트를 시킨다는 거죠. 8비트를 시프트 시키고, 시프트 되고 난 그 오른쪽에다가 직전 암호화 블락, 요 놈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추가한다. 애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애드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값이 여기에 시프트 레지스터의 두 번째 값이 된다. S2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 그럼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이놈을 다시 대칭키 블락 암호화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N비트, 예를 들어 128비트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중에 일부 비트를 그 다음 평문 R비트를 암호화하는데 키로 사용해서
엑소와 연산을 해서 그 다음에 암호문 알비트를 만들고 요 암호문 알비트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요 S2 시프트 레지스트 S2를 알비트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고 그 오른쪽에다가 요 알비트 암호문을 추가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CFP 이게 그러니까 사이퍼 피드백 모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이퍼 피드백 모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포멀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암호문 CI는 요 PI하고 평문 PI에다가 평문 PI라고 그러면 요거겠죠, 그죠? 평문 PI 요거 있잖아요, 요거 평문 요 PI에다가 X와 연산을 하는데 뭐하고 X와 연산을 하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shift 레시트 값이 이게 뭐냐면 원래 있던 S1에 그 직전 S1에다가 R 비트를 왼쪽으로 이렇게 shift를 시키고 그 직전 암호문 R 비트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추가한 그 결과값, 그 결과를 암호한 거잖아요, 암호한 그 결과에 R 비트하고 이렇게 그 X와 연산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수식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금방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의미는 왼쪽 좌측으로 R 비트를 시프트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그 직전 암호문 R 비트를 콘카티네이션, 연결을 시켜서 오른쪽에다 추가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연결하는 그런 동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콘카티네이션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복화하는 그 반대 과정이고요. 복화하는 그 반대 과정이고. 그래서 그 동작 모드가 동작하는 절차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 뭐 다음에 좀 전에 설명했던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으로 지금 설명한 그걸로 이렇게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CFB, 사이퍼 피드백 모드의 특징은 이건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요 블락 암호화가 있잖아요. 이 블락 암호화가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평문에서 있잖아요. 평문에서 어떤 평문의 어떤 특정 바이트를 암호화하는데 만들어내는 그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이 키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대칭키 블락 암호화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블락 암호는 그 다음 데이터 바이트, 여기서 뭐 R을 갖다 8비트 바이트라고 하면 그 다음 바이트를 암호화하기 위한 새로운 키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번 데이터 바이트를 사용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블락 암호화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어떤 키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암호를, 이 데이터 암호화를 할 때 데이터 요소마다, 여기서 데이터 요소를 바이트마다 매번 다른 키를 생성을 해서 그 키를 적용하는 이런 암호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스트림 암호가 그 앞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스트림 암호를 만들 때, 스트림 암호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를 만들 때 이 스트림 암호가 직전 암호문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키 스트림이 스트림 암호에 적용하는 키 스트림이 그전 암호문에 의존하는 이런 그 스트림 암호를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키 스트림이 암호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스트림 암호를 동기식 암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CFB 암호는 스트림 암호의 일종이
일종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스트림 암호. 예, 그 키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대칭키 블락 암호화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CFP 모드는 일종의 데이터 암호화에서 보면은 스트림 암호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앞에 암호가 그 다음 스트림 키를 만드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팽문 블락 패턴하고 암호문 블락 패턴은 당연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암호문을 교체하는 공격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CF 모드는 블락 암호화 기반의 스트림 암호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은 여기서 보면 N비트 블락 암호화를 한다면 그 중에 R비트, 그러니까 N보다 당연히 작은 R비트만 데이터 암호화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효율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N비트를 블락 암호화를 한다면 그 중에 R비트, N보다 작은 R비트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효율은 당연히 이렇게 코드 블락,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암호 방식하고는 당연히 동작 모드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리 효율이 낮죠. 그리고 병렬 처리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블락과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는 당연히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CFP 모드에 말이죠. CFP 모드에 만약에 암호 블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복구할 때 예를 들어 암호 블락에 영향을 미치면은 복구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암호문에 손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요. 손상이 발생했다 보면은 복구화 과정이라는 게 이 암호문에다가 그 전에 만들어진 요 키를 사용해서 엑소와 연산을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C1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P1을 복구하는 데는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 블락 있잖아요. 이 암호문 블락의 R비트가 그 다음 블락 암호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 R비트만큼 시프트 레지스트 오른쪽에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이 이제 이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블락 암호화를 하잖아요. 이 결과에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당연히 미치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중에 R비트만큼을 뽑아서 이놈을 그 다음 블락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데 엑소와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복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발생하면은 그 암호문 블락에 대응되는 팽문 블락을 복구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데요.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암호문 블락에 하나가 손상이 되면은 그 암호문 블락에 대응되는 팽문 블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 PI 블락에 그러니까 CI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PI 블락을 복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키를 생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요 암호문 블락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그 C1 블락의 손상이 그 다음 C2 암호문 블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P2를 복구하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요 C2 암호문 자체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C2가 그 다음 C3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키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P3 그 이후에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CFP, 사이퍼 피드백 모드에서 어떤 암호문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 암호문에 대응되는 평문, 그 다음에 그 암호문의 그 다음 평문을 그 복구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두 개의 대응되는 평문하고 그 직후의 평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평문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평문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평문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평문에 하나 오류가 생기면요. 평문에 오류가 생기면은 당연히 키하고 이렇게 XY 연산해서 암호문 C1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요놈이 그 다음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요 암호문을 만드는데도 엑소 연산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요놈도 당연히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암호화라는 키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쭉 가서 보면은 그 이후에 모든 암호문을 만들어내는데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문에 어떤 손상이 발생하면은 CFP 모드에서 평문에 손상이 발생하면은 CBC 모드하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암호문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이제 암호문 이 블락 암호화에 그 암호화 능력에 따라서 요 블락 암호화한 게 얼마나 여기 R 비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확률이 100%냐 아니면 확률이 좀 떨어지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당연히 그 다음 블락 암호화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블락 암호화에 이 입력되는 비트에 예를 들어 3비트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상이 변경이 되면은 그 다음 암호문 전체 비트에 거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확률적으로 100%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CFP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CFP 모드. 그 다음에는 이제 OFP 모드인데, OFP 모드, 아웃풋 피드백 모드인데, 아웃풋 피드백 모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게.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피드백 되는 게 조금 다른데, 여기서 앞에 CFP 모드하고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CFP 모드하고 사이퍼 피드백 모드하고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피드백 되는 게 그 직전 단계에 이 암호문 R비트 이놈이 그 다음 단계의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 그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전 단계의 XY 연산을 하기 위해 사용됐던 요 키비트, 그러니까 암호화 결과로 나와서 그 중에 그 XY 연산을 하기 위해 사용됐던 요 그 키로 사용했던 요 R비트 있잖아요. 요 키 비트를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암호문을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를, 그러니까 데이터 요소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키 R비트를 이렇게 피드백을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CFP 모드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CFP 모드하고는. 그러니까 암호문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평문을 암호하는데 이런 데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OFB는 그 키스트림을 데이터를 암호하기 위해서 이제 키를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키스트림이 암호문에 의존을 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 키를 만들어내는데, K1, 뭐 K2 이렇게 키를 만들어내는데, 이 K1, K2 키가 그 직전에 이 암호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 스트림 암호를 동기식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OFB 모드는 그 동기식 스트림 암호를 암호로 이렇게 동작하는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 CFB 모드, 직전에 설명했던 CFB 모드는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다. 키 스트림이 그 직전 블락의 암호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OFB 모드가 그 CFB 모드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장점은 특정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블락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블락, 그러니까 이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호문 블락에 대응되는 요 평문을 만들어내는 데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요 암호문하고 요 키하고 엑소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그 평문이 되기 때문에 그 대응되는 평문을 만들어내는 데는 영향을 받지만은 요 손상된 암호문이 그 다음 블락을 복구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블락을 이렇게 그 다음 이후의 블락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블락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특정 암호문 블락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블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뭐 그 평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문에 대해서도 평문에 암호문 블락, 평문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 평문에 대응되는 암호문 블락에는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암호문을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CTR 모드는 OFB 모드하고 조금 또 유사한데요. 이거는 아예 이제 피드백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건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여기는 아예 이 블락 암호화를 써서 그 키 비트를 만들어내는데, 그 키 비트를 매번 여기에 이 블락 암호화에 입력되는 정보 자체가 카운트를 사용했었잖아요. 카운트를 사용해서 입력 자체 매번 이렇게 바뀌게, 가변이 되게 이렇게 아예 카운트를 써서 이렇게 그 블락 암호화에 들어가는 데이터 입력을 갖다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암호화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블락 암호화에서 나오는 출력을 그 평문 n비트를 n부터하고 x와 연산을 해서 그 암호문을 만드는 그 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CTR 모드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써서 그 카운트의 결과값을 블락 암호화를 써서 그 블락 암호화에서 나온 요 값을 키로 사용해서 그 다음 평문을 갖다 이렇게 암호하는데 키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키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카운트에서 되는 입력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평문을 암호할 때 사용하는 이 키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림 암호화가 되는 거잖아요. 스트림 암호화가 되는데, 그때 그 스트림 암호 키를 만들어낼 때 그 키가 그 직전 그 블락 암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 앞에 설명했던 OFB 모드의 장점을 당연히 다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호 블락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암호 블락에 대응되는 그런 평문 블락에는 손상이 생기지만은 다른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각 단계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키 스트림이 암호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동기식 스트림 암호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피드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 OFF 모드에서 이야기했던 암호문의 영향관계, 이런 게 대응되는 암호문, 대응되는 팩문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했는데, 그 블락 암호의 그 운영 모드 또는 동작 모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그 중앙 집중형 대칭키 분배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 대칭키 암호화를 할 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 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N명의 사용자가 상호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각 사용자와 통신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제 그 비밀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칭키가 n 곱하기 n-1 나누기 2만큼의 n명이 통신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칭키가 필요한데, 그 대칭키를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를 유지하고 대칭키를 관리하는 이런 부하를 줄이는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통신을 할 때마다 일회용 키를 만들어서 쓰고, 통신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걸 폐기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또 어디다 요청해서 일회용 키를 만들어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키를 세션 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션 키는 세션 키를 그래서 분배해주는, 세션 키를 만들어서 분배해주는 그런 센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키 분배 센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키 분배 센터다. 중앙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키 분배 센터에서 키를 하나 받아서 그 키를 가지고 그 두 사용자가 서로 통신을 하게.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건데, 이 키 분배 센터,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중앙에 있고요. 이 예를 들어서 뭐 각 사용자가 지금 6명이라고 그러면 A부터 이렇게 F까지 6명의 사용자는 이 각 사용자 A, B가 자기들끼리 통신할 때 사용할 키는 KDC 키 분배 센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걸 하고요. 요 각각의 사용자들은 어떤 키만 가지고 있냐면은 요 키 분배 센터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키, 대칭 키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KA, KB, KC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각 사용자는 키 분배 센터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대칭 키 하나씩만 가지고 있나,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잖아요. A가 B랑 이렇게 통신한다. 이렇게 할 때는 A하고 B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키를 키 분배 센터한테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그 키를 사용해서 A하고 B가 이렇게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하고 나면은 그 키는 폐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하고 B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키는 세션 키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통신하냐면, 이게 이제 키 분배 센터고, 중앙에 있는 키 분배 센터. 이거는 A도 신뢰할 수 있고 B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B랑 통신하고 싶다. 그래서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그러면 KDC가 A와 B가 통신할 때 사용할 키,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세션 키를 여기서 보면 세션 키 SAB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 SAB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A한테 알려주는데, 뭐로 암호화하냐면은 A하고 KDC하고 통신할 때 사용한 키가 KA였잖아요. KA로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A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세션 키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KA로 암호화를 할 때 세션 키 KAB만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또 암호화하냐면은 B하고
KDC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그 암호화 키가 KB잖아요. KB로 이 세션 키하고 A에 대한 아이디를 암호화한 요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요 세션 키 AB하고 요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KA로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한 다음에 A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A한테. 그러면은 A는 복화를 할 수 있다. 복화를 하면은 이제 자기가 KA를 알고 있으니까 복화를 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S AB가 뭔지를 이제 복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화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KB의 A SAB 요것도 이제 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요렇게는 복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세션 키가 뭔지는 자기가 알아낸 거죠. 그렇지만 요 내용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기가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KB로 이렇게 암호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 A는 해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내용은 있잖아요. 요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신할 B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B는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B는 해석해내면은 자기가 KB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A하고 통신하는데 그때 사용할 키가 SAB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은 둘 다 암호할 때 사용할 세션 키 SAB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SA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A와 B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키 분배 시스템이 이제 커베로스라는 건데요. MIT에서 만든 커베로스라는 건데, 그 커베로스 할 때 다시 우리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요렇게 키 분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이게 재현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현 공격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키 분배 센터가 분배하는 키는 세션 키고, 그거는 일회용 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쓰고 나면은 그냥 폐기하는 거라, 폐기.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키,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다, 이 세션 키는 일회용 키이기 때문에, 매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번 쓰고 나면 버리고, 한 번 쓰고 나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회용 세션 키 관리는 일반적인 그런 대칭키 관리보다는 상당히 이제 부주의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갔죠? 다음 그림이 있나요? 없나요? 볼까요? 그림이 없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으로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재현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건데요. 재현 공격에. 예를 들어서 누구 공격자가 있잖아요. 공격자가 KDC가 이렇게 주는 요 메시지, A한테 주는 이 메시지를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챘어. 가로챘다고요. 그래서 가로챘는데, 가로챘지만은, 그 공격자는 여기서 뭐, 세션 키 AB 이게 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해독을 해낼 수가 없죠. 왜냐면은, KA를 모르니까, 그죠? 키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요 메시지를 중간에 자기가 가로챘다고요. 그러고 나서 A하고 B가 통신을 했어요. 통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SAB는 A하고 B가 폐기를 하겠죠. 그죠? 폐기를 했다. 근데 이 폐기한 SAB 요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일회용 키니까 폐기를 할 때 완벽하게 폐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이걸 중간에서 스니핑을 했고 요 메시지를 스니핑을 했고요. 그 다음 폐기된 이 메시지도 입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A가 B한테
KDC한테 내가 B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키를 하나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공격자가 있잖아요. 공격자가 KDC가 요 키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는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자기는 뭘 주냐면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서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미리 가로채는 이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정보를. 스니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이게 이제 재현 공격이잖아요. 재현 공격하는 거잖아요. 재현 공격. 그러면 이제 A는 이게 KDC로부터 받은 건가 보다 하고 자기가 SAB를 그 전에 사용했던 SAB를 또 이렇게 해석해서 쓰고 B한테도 똑같이 알려준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AB가 이때 말이죠. AB가 이렇게 통신할 때 여기서 이렇게 AB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SAB잖아요. SAB. 이 SAB는 이미 누구한테 노출이 되어 있냐면은 공격자한테 노출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SAB를 그 전에 폐기했을 때 그 공격자가 그놈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SAB로 통신하는 요 A하고 B하고 통신하는 모든 내용이 중간에서 요 SAB로 공격자가 다 이렇게 해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KDC 프로토콜의 문제가 재현 공격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재현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건데요.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은 미드햄 조금 이렇게 이러면 스크레드 NS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현 공격을 할 수 없게 그 키를 A하고 B하고 사용할 때 키를 요청할 때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번 바뀌는 숫자, 임의의 수, 그러니까 nonce라고 그러잖아요. nonce. 이 nonce RA를 갖다 이렇게 주고 그 RA하고 같이 암호화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포함된 게 RA 값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놈을 있잖아요. 이놈을 재현 공격할 때 매번 그 다음에 A가 요청할 때 이렇게 다시 요청할 때는 여기는 RA 값이 이게 그 직전 RA하고 다른 거죠. 네, nonce가 매번 바뀌는 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 재현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스니핑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정보를 A한테 주면은 이거는 그 전에 사용했던 그 nonce 값하고 같네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재현 공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재현 공격을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프로토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수신자가 송신자인 KDC한테 뭔가 이렇게 nonce 값을 주고 그 nonce 값이 포함된 어떤 응답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이다 또는 우리말로 시도 응답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KDC의 재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 또는 시도 응답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건데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 커베로 시스템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블락 암호의 동작 모드 또는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칭 키 분배의 그 중앙 집중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블락 암호 알고리즘의 운영 모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ECB, 일렉트로닉 코드북, CBC, 사이퍼 블락 체이닝, CFB, 사이퍼 피드백, EC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나오죠. 오케이. 그다음 조금 이렇게 어렵게 아직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중 CBC 모드에서 i번째 암호 블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복호화할 수 없는 전체 평면 블록은 무엇이냐, 이렇게 복호화할 수 없는 블록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하겠는데요. i번째 평면 블록만 복호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복호할 수 있다.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 평면 블록을 복호할 수 없다. i번째와 이후의 모든 평면 블록은 복호할 수 없다. i 플러스 1번째와 i 플러스 2번째 평면 블록은 복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답이 나옵니까? 답이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특별히 저 책도 한번 읽어보고요. 저기 비디오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드시 이렇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